네, 안녕하세요. 채널 615의 황선입니다. 아이고, 그 5월 가정의 달이라고 하죠. 여기저기 인사드릴 때도 많고, 막 그 스승의 날도 있고요. 근데 이 정말 화목하고 가정적이고 막 이래야 되는 5월인데요. 사실 뭐 사람들이 행복하기 위한 기본 조건은 뭘까요? 뭐 의식 주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거 이전에 사실 생존 자체에 대한 위험이 없는 것 이게 저는 뭐 행복의 가장 그 최우선 조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그 화목, 가족 간의 화목, 이웃 간의 화목, 그리고 서로 스승에 대한 스승과 사제 간의 그 정,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5월 달에요. 한반도는 군사적으로 상당히 위태로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한반도가 왜 상당히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얘기하는 건지 채널 615에서 오늘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반도 오늘로 가시겠습니다. 네, 오늘도 총명하신 동북아의문의 문경환 대표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어, 제가 어제도 이제 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을 좀 만나보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요. 어, 그 한일 간의 군사협정 체결한다는 소리 있지 네. 않습니까? 우리 한국 국방부 장관이 일본까지 가서 이 군사협정 체결을 거의 구걸하다시피 하는 걸로 이제 한국 입장에서는 느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요걸로 좀 시끄러운 상황인데 이 협정이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좀 시끄러운가 좀 말씀해 네. 주시죠. 예. 그 군사협정을 체결한다는 건데요. 일단 이제 보도된 건, 빠르면 이달 말에, 김관진 국방장관이 일본에 가서, 일본의 나나카 나오키 방위상과 회담을 갖고, 한일 군사협정을 체결할 것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군사협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군사비밀보호협정과 군수지원협정, 이 두 가지인데요. 군사비밀보호협정이라는 건, 각국이, 그러니까 양국이 서로 군사 정보를 서로 이제 교환을 하자는 겁니다. 근데 군사 정보라는 게 대부분 기밀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군사 기밀을 그쪽에 넘겨줬을 때 그쪽에서 그걸 공개를 하면 안 되니까 서로 이 군사 비밀을 보호해 주기로 그렇게 약속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건 군사 정보를 교류하는 걸 전제로 해서 협정을 체결하는 거죠. 그다음에 군수 지원 협정은 이 군사 작전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 건데 이 국방부 쪽에서 말하는 건 이제 유엔 평화 유지 활동을 할때 뭐 예를 들어 이제 이라크에 한국군도 이라크에 파견을 했고 일본의 이제 자위대도 이라크에 파병을 했을 때 그때 이제 서로 이 군수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협력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해서 이제 이 협정을 맺자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아시다시피 일본은 군대가 없습니다. 군대가 없는 나라랑 군사 협정을 맺는다는 것도 좀 우스운 일인데 일본에 이제 군대가 없는 대신 자위대라고 해서 공식적으로는 경찰로 돼 있죠. 경찰인데 뭐 이지스함을 5척이나 갖고 있는 무서운 경찰입니다. 이런 사실상이 이제 군대나 마찬가지인 그런 군대를 가지고 있는 일본과 군사 협정을 맺고 이 뭐 서로 군사 정보도 교환하고 서로 이제 도와주 군수 지원도 해주고 이렇게 하자는 것으로 이게 결국 나중에 발전하면 군사 동맹으로 나아가는 그런 이제 전 단계 협정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상 전범 국가로서의 아직 뭐 체벌이라고 해야 되나요? 자신들 과거 자초한 사정리. 일이죠. 예, 네. 이것들이 전혀 되지 않은 상태잖아요. 그래서 네. 전범 국가의 군대를 이게 하필이면 그 전범 피해자죠, 우리가. 국가의 네. 가장 오랜 식민지로서 피해를 받았던 나라에서 그 나라의 다른 데도 아니고 다른 뭐 문화부라든지 뭐 이런 것도 아니고요. 군대를 굳이 식민 지배를 받았던 나라가 앞장서서 해준다는 것 자체가 사실 이해가 되지 않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 뭐 단체라든지 인사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그 일본의 과거 청산이 되지 않았다.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과거 청산이 돼야 정상적인 관계가 될 수 있는데 우리는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배상도 받지 못했고 이 일본의 제대로 된 사과나 이런 것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일본과 협력을 한다. 특히 경제나 문화 부분도 아니고 이 군사 부문에서 협력을 한다는 건 도저히 국민 정서상으로도 맞지가 않고 또 일본은 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에 스스로 이제 그 평화헌법
제정을 해서 군대를 갖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일본 내 군국주의 세력들이 어떻게든 일본의 이제 군대를 만들어서 일본도 다시 과거의 그 일본식 표현을 하면 이제 과거의 영광을 다시 누리겠다 이거죠. 이런 군국주의 부활 움직임이 일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이제 동조하는 그런 꼴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결국은 이게 이 동북아 지역, 동아시아 지역에 일본의 군사적 힘을 더 키워줘서 영향력을 넓히는 데 도와주는 것이고 동북아 정세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다. 특히 미국이 가장 추진하고 있는 이 한미일 동맹을 완성 짓게 됨으로써 동북아 지역에서 한미일 군사 동맹과 그다음에 중국, 러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이제 군사력들과의 이 어떻게 됩니까? 충돌을 더욱 격화시키는 거기에 우리가 어느 한쪽의 편을 딱 들고 있음으로 인해서 어, 이, 만약에 유사시에 이 전쟁의 한복판에 뛰어들게 되는 자동으로 개입이 돼버리는 그런 이제 위험성을 안고 있다. 뭐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특히 좀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뭐냐면 애초에 이 군사협정 얘기가 나온 거는 좀 됐습니다. 작년에도 이미 나왔었고요. 근데 일본의 대지진이 나면서 일본 사회 자체가 이제 혼란에 빠지면서 이게 추진이 안 됐어요. 추진이 안 되다가 이번엔 다시 이제 일본 내부가 좀 수습이 되니까 다시 추진을 하고 있는 건데 명분이 뭐냐면 북한을 명분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사비밀 보호 협정이라는 것도 일본이 뭐 이지스함도 많고 공중 조기 경보기도 많이 있으니까 일본이 북한에 대한 정보를 많이 이 군사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일본으로부터 북한에 대한 군사 정보를 얻자. 뭐 이런 명분으로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한 걸 두고 이 일본과 손을 잡고 북한에 대한 어떤 군사적 제재나 응징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명분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한 민족인 북한을 치기 위해서 이 오랜 적이었던 일본과 손을 잡아야 된다라는 그런 명분으로 지금 이걸 추진하고 있는 거라서 이게 과연 합당하고 옳은 행동인가 이걸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뭐 사실상 군대지만 공식적이고 외교적으로는 치안 유지 기관으로 뭐 그렇죠. 네. 자위대가 얘기되고 있었었는데요. 근데 이것을 일본의 합법 군대로 승격해 주는데 한국 정부가 하필이면 발벗고 나서갖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앞장서 주고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일본이 평화 헌법이라는 거 있잖아요. 네. 자신의 그 군대를 갖지 않고 그렇죠. 이 해외 파병이라든지 그러므로 해외 파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는 전범 국가로서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는 한동안 숙고하고 근데 사실 이 평화헌법을 일본 정계나 이런 데서 너무나 뭐 정말 흡족해 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언제든 이걸 뜯어고치고 싶어서 안달복달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패전국이라서 반강제적으로 그냥 네네. 한 거였죠. 그죠. 그런 것이 전혀 살갑지 않았고 언젠가는 이것을 벗어버리고 다시 대동아 공영권의 그 부푼 꿈을 향해서 가겠다. 이런 게 늘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이 꿈을 앞장서서 한국이 정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서고 있는 상황이죠. 네. 자, 뭐 전체 뭐 정치권이라든지 시민사회단체가 다 반대를 한 입장이고 새누리당에서는 일부 의원들도 그죠? 네, 반대를. 본인이 이제 저기 뭐 항일했던 분들의 자손이라고 주장하고 계시는 분들은 네. 하여튼 일단 반대를 하고 예, 예. 나서셨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가 사실 기다릴 수 있으면 기다릴 것 같거든요. 왜냐면 독도 문제도 그랬잖아요. 아직은 때가 아니다. 기다려달라. 기다려달라. 네. 예, 이 기다릴 수 있으면 기다리는 적이에요. 아예 폐기하지 못하더라도. 근데 이 협정을 체결하려고 지금 무리수를 두고 있단 말이죠. 왜 네. 그럴까요? 일단 그 새누리당이 이제 좀 특이했던 게 새누리당의 김을동 의원이라고 있습니다. 이 의원이 성명까지 냈어요. 그래서 그렇죠. 대한민국 국방부가 제정신인지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이런 이제 표현까지 써가면서 반대를 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가 이걸 강행을 추진한 이유가 뭐냐? 지금 이명박 정부가 사실 임기 말이지 않습니까? 뭐 이제 1년도 안 남았어요 임기가. 이렇게 이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마지막에 이제 이걸 좀 추진을 하고 있는데 차기 뭐 정권 재창출이나 이런 데는 사실 도움이 안 되겠죠, 이게. 국민들의 반발이 심한데. 그래서 그런 어떤 인기를 얻기 위해서 하는 행동은 분명히 아니고, 자신들도, 가능하면 이걸 조용히 넘어가고 싶었으나, 임기 안에 어쨌든 하긴 해야 되니까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데, 왜 이걸 결국 하는 거냐.
이명박 정부의 무슨 요구도 있겠지만 더 기본적으로는 미국의 요구가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왜냐하면 미국은 상당히 오랫동안, 그러니까 사실은 이 해방 이후부터 한미일 동맹을 계속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동북아에서 이 한국과 미국과 일본이 이 삼국이 군사 동맹을 체결함으로써 이 한미일 이 3자의 어떤 군사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한 그런 이제 필요에 의해서 한미일 군사 동맹을 추진했는데 미국과 일본 사이의 관계 좋죠. 미국과 한국 사이의 관계 좋은데 일본과 한국 사이의 관계는 좋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삼각동맹이 잘 안 되고 있었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 박정희 정권 때도 그 국민들이 반대를 한 속에서도 한일협정을 체결을 해서 이 한일 관계를 정상적인 관계로 만들려고 노력을 했고 이때도 뭐 미국이 개입을 해서 강하게 요구를 했던 거죠. 그 이후에도 뭐 문화 개방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일본의 문화를 좀 수입 개방하도록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국민들의 이 반일 정서를 어떻게든 완화시켜 보려고 이렇게 노력했던 거고요. 이번이 이제 마지막이라고 볼 수 있죠. 이 군사 동맹을 해서 이 삼각 동맹을 완성하겠다 이런 이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걸 이제 이명박 정부에게 계속 요구를 했을 것이고 이명박 정부 또한 그동안 보여온 행태를 놓고 봤을 때 사실 일본과 그렇게 적대적이 않았다는 거예요. 국민들의 정서는 일본과 이런 군사적 동맹을 맺는다거나 일본과 친하게 지내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반발하고 있지만 실제 정치권이나 특히 이제 보수 정치권이나 정권 입장에서는 굳이 일본과 적대적으로 지내지 않겠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가 집권하자마자 가장 먼저 했던 이제 외교 행위 중에 하나가 일본에 날아가서 일본 왕에게 고개 숙여 인사를 하고 뭐 천황이라고 부르고 이런 이제 친일 행위들을 했는데 그게 이제 이번에도 그대로 드러났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의 정권의 성격이 친일 정권이 아닐 수 없다라는 걸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래서 미국 정부가 뭐 이상했지만 환영의 입장을 밝혔죠.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8일이었죠. 지난 8일 날 미국 국방부가 한일 군사협정 체결을 지금 인지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 문제와 미국은 아무런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라고 일단 밝혔어요. 자신들은 발뺌을 하면서 하지만 미국은 미국의 동맹자인 한일 양국 관계가 강화된다는 측면에서 군사협정 체결을 환영할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밝혔는데 여기에 그 미국의 헤리티지 재단이라고 좀 유명한 재단인데 여기에 브루스 크링너 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한반도 쪽에 전문가로 자주 등장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미국은 예전부터 한일 양국 간 군사협력 강화를 원했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이걸 원했기 때문에 환영하는 것이고 사실 한일 두 나라의 과거사 문제 때문에 국민 정서상 이 문제가 진전이 매우 더뎠는데 이번에 이제 돼서 뭐 환영하는 거다. 뭐 이렇게 이제 밝혔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미국이 예전부터 계속 이걸 요구를 해왔다는 거죠. 추진을 해왔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러면 결국은 이게 이명박 정부도 물론 추진을 한 거지만 미국의 입김이 더 강했던 거 아닌가 이렇게 짐작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걸 참 요즘 이 그 한일 군사동맹과 관련해서 협정과 관련해서 좀 보면은 65년도에 그 한일 협정을 체결할 당시 사실상 미국이 다리를 놓고 미국이 니네가 화해하는 게 중요하다 뭐 이렇게 네, 하면서 이제 만들어낸 것이 한일 협정이었잖아요. 네, 예, 그러면서 이제 박정희 뒷주머니로 일본 재벌들이 걷어다 준 정치자금 꽂아주고, 예,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진행이 됐단 말이죠. 지금 또 저는 미국이 이제 이걸 환영하면서 실제 한국과 일본에게 무기를 팔고, 이번에는 이제 한국에게 무기를 많이 팔았죠, 올해. 네, 예, 그렇죠. 한국에 무기를 많이 팔고, 이 판매한 무기를 정비할 수 있는 정비소는 일본 쪽에다 만든다고 해요. 아, 예, 요런 식인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좀 진행을 하면서 실제 알먹고 꼭 꼭 먹고 먹고 해먹고. 알먹고 이거는 지금 미국이 하고 있는 네,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면서 이명박 대통령도 역시나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이 이것을 한 결과로 자신의 정치 자금을 일본의 여섯 개 대기업에서 다 받았잖아요. 예, 음, 받았던 것처럼 또 뭔가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일본은 짐작이 감사하죠. 충분히 가능하죠. 예, 네, 왜냐하면 정상국가로 인정받는 음, 수순이에요. 네, 가장 마지막 단계라는 거죠. 일본이 저지른
가진 폐악들이 사실 군사적 폐악이 가장 기본이었잖아요. 이 식민지배와 관련해서. 근데 이것에 대한 것을 그 식민지였던 한국이 앞장서서 군사 협정을 맺고 각종 군사 정보를 공유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이제 군사부문에서 그들이 꿈꿔왔던 내선 일체가 예, 1910년부터 1905년부터 꿈꿔왔던 내선 일체가 2012년에 거의 기적적으로 되살아나는 이런 지금 모습이거든요. 예, 그래서 일본의 아니 미국의 어쨌든 한미일 삼각동맹에 기대서 동북아에서의 자기 패권을 유지하겠다.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겠다는 기본 전략에 아무런 수정이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것이 아닌가와 일본이 역시나 군사대국 군국주의 국가로서의 야심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다. 미국에 기댄 이 야심 이걸 버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과 동시에 한국 정부가 그때 당시에 조선의 그 친일 매국노들의 수준에서 아직도 또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네, 이것을 그렇습니다. 새삼 확인하고 있는 꼴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하여튼 그 모든 이유가 남북 대결, 동족 간의 대결을 이유로 해서 이 모든 것이 추진이 된다는 거죠. 자, 이거 뭐 한일 군사 협정과 관련해서 또 봤다면 또 하나 있습니다. 이 남북 간의 대결이라는 것을 스스로 고취시키고 그 대결을 이유로 해서 또 하나 진행되고 있는 것이 지금 그 공군 훈련이죠. 합동 예, 훈련. 예, 예. 공습 훈련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건데 맥스 선더. 뭐 유치 찬란해요. 요즘 유치 무슨 로봇 찬란하다는 이름 말 같죠? 렉스 네, 메가더 아니 메칸도? 메칸더 V하고 썬더 V 뭐 이런 거 합쳐놓은 것 같은데 어쨌든 하여튼 우레죠 우레. 네. 예, 맥스 선더 소식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맥스 썬더라는 훈련이 사실 생소한 훈련입니다. 국민들한테는. 저도 이렇게 자주 본 훈련은 아닌데요. 2008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사실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시작한 훈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원래 이 공군 훈련 중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훈련이 레드 플래그 훈련이라고 있습니다. 뭐 붉은기 훈련이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겠네요. 예. 레드 플래그 훈련은 미국에서 진행하는 훈련이고 세계 각국의 미국의 이제 동맹국들의 공군기들을 다 초청을 해가지고 미국에서 이렇게 대규모로 진행하는 훈련인데 여기 이 훈련을 이제 벤치마킹한 훈련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 맥스 썬더 훈련을 하고 여기서 이렇게 좀 실력을 키워가지고 레드 플래그 훈련에 출전을 하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한국군은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 훈련은 2008년부터 시작해서 1년에 두 번씩 하는 그런 훈련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는 훈련도 2012에 그 2012년 1차 훈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하반기에 2차 훈련을 또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정기 훈련인 거죠. 그리고 이번에 하는 훈련은 한국의 공군 작전 사령부와 미칠 공군과 함께 하는 거고 7일부터 18일까지 12일 동안 진행하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훈련 내용을 보면은 그 적 도발 원점 정밀 타격 훈련 뭐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 최근 들어서 계속 나오고 있는 표현이죠. 한국의 국방부 장관이나 국방부 관계자들이 계속 하고 있는 북한이 도발하면 도발 원점을 타격하겠다 이런 이제 표현들을 계속했는데 실제 이걸 하기 위한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남북 사이에 어떤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면 북쪽에 이 군사적 충돌을 일으킨 그 지역뿐만 아니라 그것에 뭐 명령을 내린 원점까지 명령을 내린 원점이면 사령부 아닙니까? 사령부를 타격하는 그런 것까지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실제로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훈련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중구비 훈련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중구비 훈련을 한다 그러면 좀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한반도가 사실 그 좁은 지역에서 공군기가 얼마나 멀리까지 간다고 중간에 급유까지 하느냐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보면 그냥 단순한 이 군사분계선 근처에서의 어떤 이 작전이 아니라 한반도 전역 그리고 나아가선 동북아 전역을 배경으로 하는 그런 작전도 펼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다. 뭐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진행하는 게 바로 맥스 썬더 훈련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관련해서 이 공중급유 훈련이라든지 하여튼 이 훈련의 범위 있잖아요. 범위 네. 이런 것들이 점점 넓어지고 동시에 한일 군사협정 이런 것들이 이렇게 빠르게 진행이 되고 하는 거에서 보면은 미국이 동북아에서의 한국과 일본을 기본으로 한 그 전 세계 무대를
무대를 그 대상으로 하는 전략적 유연성 있잖아요. 네. 동북아의 군사기지화 이것들을 지금 막 다그쳐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과 한국의 그 주둔 미군들을 그곳을 공고히 하고 네. 그러면서 공중급유훈련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전략적 유연성에 대비하는 어떤 그 전술적인 준비 이런 것들을 다 해나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네, 그 특히 이제 주목해 볼 만한 게 공중급유 훈련 같은 경우 사실 한국 공군 같은 경우는 공중급유 훈련을 거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별로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 좁은 땅덩어리에서 날아다니는데 공중급유를 할 일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래서 실제 이걸 할 수 있는 사람도 별로 없고요. 근데 이번 훈련을 통해서 5명의 이 교관을 배출하겠다 이거 목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 공중급유를 할 수 있는 실력을 계속 쌓기 위해서 하는 거고 이번에 미국에게서 제대로 전수를 받겠다, 교육을 받겠다 이런 이제 목표인데, 그러니까 결국 미국이 어떤 식의 이제 군사 작전을 최근에 이제 계속 펼치고 있냐면 전략적 유연성이라 해가지고 자기가 전 세계를 다 일일이 손을 보고 관할을 하려니까 힘드니까 주요 거점들을 맡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는 나토 같은 경우 유럽 너네가 좀 더 주도적으로 해라. 우리는 좀 한 발 빼겠다. 뭐 동북아 같은 경우도 여기에 계속 자기가 직접 관할하기가 부담이 되니까 한국군하고 일본군에게 좀 넘겨주는 겁니다. 작전 지휘권 이런 것들 넘겨주면서 너네가 좀 알아서 대처를 해라. 우린 나중에 큰일 벌어지면 그때 나오겠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이런 작전들을 펼칠 수 있도록 이렇게 가르쳐주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제 늘 하는 말이지만 한미 합동 군사훈련을 할 때 이런 비판에 대해서 하는 얘기가 어떤 거냐면 정례적인 거다. 방어 네. 훈련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예. 이번도 역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뭐 일단은 이제 정례 훈련이다. 1년에 2번씩 2008년부터 해왔으니까 뭐 정례 훈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단 주목해 볼 만한 건 원래 하던 훈련이 아니라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시작된 훈련이라는 것. 이게 좀 중요하겠고요. 공군기가 상당히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훈련, 공군의 대규모 훈련이 이렇게 잦아지고 있는 것도 상당히 이제 좀 그 군사적인 위기를 고조시키는 그런 이제 훈련이 되는 거고, 특히 최근에 그 상당히 남북 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고, 남쪽에서 계속 북한을 이제 향해서 하는 말이 도발 원점을 타격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도발 원점을 타격하는 주된 수단은 결국 미사일인 거고, 미사일이라면 뭐 이제 지상에서 발사하는 미사일도 있겠지만 공군기를 통해서 이렇게 폭격하는 방법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제로 이 훈련을 통해서 도발 원점을 직접 타격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줌으로써 북한에게 좀 강경한 모습을 보여주고,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또 북한을 자극하는 그런 행동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좀 위험한 그런 훈련이 아닌가. 지금 상당히 군사적으로 긴장이 고조된 상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위험성이 있는 훈련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최대 규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네. 근데 이게 뭐 2008년에 시작된 거라서 아마 몇 년 안 됐으니. 해마다 최대 규모를 지금 갱신하고 있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명박 대통령의 성품상. 그 지금 규모를 보면 근데 약간 좀 그 보도에 약간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최대 규모라고 했는데 그 규모가 정확하게 뭘 의미하는지가 불분명해요. 일단 언론에서는 뭐라 놨냐면 역대 최대 규모인 60여 대의 연합 공군 전력이 참가한다. 그러니까 전투기가 60대가 참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한국이 38대, 뭐 F-15, F-16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F-5, 뭐 제공호 뭐 이런 것들도 참가하고, 그다음 미국은 22대, 22대라 해서 F-16, A-10, 뭐 공중 경보 통제기, 공중 급유기 이런 것들이 참가하는데, 사실 60대가 최대 규모가 아니었고요. 2008년 첫 해 했던 게 90대가 참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대수는 좀 줄어들었는데 왜 최대 규모라고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 참가하는 군인 숫자가 늘어난 건지, 아니면 정확하게 확인을 안 하고 그냥 최대 규모라고 했는지는 모르겠고. 근데 최장 기간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걸 일주일 안쪽으로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12일이나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간은 상당히 대폭 3분의 2 이상 늘어난 그런 이제 훈련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예. 뭐 비행기가 60대 참가해도
부대가 더 많이 참가할 수도 있고, 그죠? 그렇죠. 예. 예. 최대 정확한 규모라고 정도는 얘기하는 예. 거는 뭐 비행기 대수로, 전투기 대수로만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네. 본인들이 최대 규모라고 굳이 보도자료를 날리니까, 예, 예, 그렇죠. 최대 규모는 맞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북한에서는 또 반발을 했을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아직까지는 그 북한이 이 네, 지금 훈련에 대해서 말씀하신 데 뭐 헬기 숫자 때문일 수도 있고, 예. 사실 전투기만 중심으로 나와 있는 음, 거라서, 네. 예. 그 아직까지는 북한에서 공식적으로 이 네. 언급한 내용은 없는 걸로 좀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북의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어, 이게 이명박 정부의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제 북에서 자꾸 GPS 교란을 한다. 이러면서 네. 이제 항의 서한을 보냈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항공기 658대가 GPS 교란을 당했다. 28일 이후 9일까지, 그러니까 약 10일간에 걸쳐서 이렇게 GPS 교란을 당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개성 인근 지역에서 이것이 발신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전파 교란 행위, GPS 그 교란 행위, 이런 것들이 이제 과연 어떤 식으로 존재하고 있는지, 이게 발신지나 이런 것들이 확인 가능한 건지, 북에서 했다고 보시는지, 뭐 이런 네. 것들. 예. 이게 참 이제 민감한 내용이긴 한데 사실 그 북한이 특별 행동을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GPS 교란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이게 북한이 특별 행동에 돌입하기 위한 어떤 사전 전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분석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GPS에 대해서 좀 잘 이렇게 모르시는 분들도 있던데 GPS라는 거는 미국이 띄워놓은 인공위성이 있어요. GPS 위성들이 있는데 이 인공위성에서 신호를 보내주면 그 신호를 받아서 내가 어디 있구나 자기 위치를 확인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근데 인공위성에서 보내는 그 신호와 비슷한 신호를 다른 데서 보내면 이게 신호가 섞이지 않겠습니까? 섞이면 기계가 제대로 작동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오작동이 발생하고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 있는 거지? 위치를 확인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상에서는 사실 뭐 자기 위치야 주변 둘러보면 알 수 있는 건데 문제는 이제 비행기나 배 같은 경우는 바다 한복판에 뭐 공중 하늘 한복판에 있는데 내가 어디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GPS가 없으면 사실 좀 어렵고요. 다른 이제 보조 수단을 써야 되는 건데 아직까지는 아마 이제 GPS가 가장 그 정밀한 그런 이제 위치 이 파악 방식이기 때문에 GPS가 교란이 되면 상당히 좀 어려운 자기의 위치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GPS 교란 자체가 사실 워낙 쉽습니다. 뭐 이 인터넷 뒤져보면요, 2만 원이면 GPS 교란기를 살 수가 있어요. 2만 원짜리 네. 사가지고 물론 이제 가격이 좋으면 더 강한 전파를 쏘겠고요. 가격이 2만 원짜리는 좀 싸니까 뭐 주변부나 좀 교란을 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GPS 교란은 사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다. 북한만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한 기술은 아니라는 거 좀 확인을 하고 싶고요. 근데 그 전파가 어디서 오는지는 확인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제 전파 신호가 어느 방향에서 오는지, 어디에서 강도가 점점 커지는지 이런 걸 파악하면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일단 추정은 개성 인근에서 쏘고 있다라고 추정을 하는데 물론 과학적으로 측정을 하면 측정이 가능할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정부에서 그렇게 발표는 했는데 뭐 구체적인 데이터나 이런 걸 주지는 않았기 때문에 뭐 정부 말을 일단은 뭐 믿자면 그냥 개성에서 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럼 실제로 이제 개성에서 쏘는 거냐, 북한에서 쏜 거냐,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까지는 없다. 아직까지는 우리들로서는 없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싶고, 다만 이제 왜 GPS 교란을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추정을 해봐야 돼요. 만약에 북한이 하는 게 아니라면 이건 그냥 북한이 북한에게 뭔가 이제 북한을 여론전을 하기 위해서, 북한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냥 자작극을 하고 있는 것이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이게 진짜 북한이 공격을 하는 거라면, 북한이 GPS 공격을 하는 거라면 이건 상당히 심각하게 봐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북한이 특별 행동을 하겠다라고 통보를 해놓은 상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일부 언론에서 분석하는 것처럼 실제 특별 행동에 돌입하기 위한 이 전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거 자체가 사실 공격은 되지 않습니다. GPS 교란했다고 해서 뭐 군사적 충돌이 일어나거나 그런 건 아닌데, 만에 하나 이제 북한에서 이 특별 행동을 한다. 특별 행동을 하면 연평도를 좀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연평도에서 포격전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 남쪽에서 이제 사격 훈련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북한이 반발을 해서 사격 훈련 하지 말라고 경고를 했고, 그걸 무시하고 계속 사격 훈련 하니까 북에서 연평도를 포격을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남쪽에서 북쪽에 대해서 다시 이 반격을 했죠.
그리고 나서 북에서 또 이제 그 재반격을 한 거고 뭐 이런 식의 이제 포가 오고 간 순서가 있었는데 GPS 교란이 돼버리면 북쪽에서 특별 행동을 했는데 남쪽에서 대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뭐 북쪽에 뭐 도발 원점을 말 그대로 타격을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타격을 해야 되는데 GPS 교란으로 인해서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미사일을 쏘려고 그러는데 미사일이 위치를 제대로 못 잡는다거나 비행기가 출격을 했는데 제대로 GPS 교란에 의해서 제대로 목표물을 못 찾는다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 그래서 북에서 특별 행동을 하면서 동시에 이 남쪽에서 아예 대응 자체를 반격 자체를 못하도록 무력화시키고 있는 건 아닌가 그렇게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위험한 상태다. 실제 북한의 특별 행동이 돌입하기에 상당히 임박한 시기가 된 것 아니냐 뭐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물론 이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GPS 자체는 민간용이 있고 군사용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인공위성에서 신호를 보낼 때 민간용은 그냥 공개된 채널을 통해서 신호를 보내는 거고 군사용은 암호화해서 이걸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민간용 GPS가 교란이 되더라도 군사용 GPS는 교란이 안 된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최근에 재밌는 사건이라고 하면 안 되죠. 좀 그 심각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어제였는데 인천의 송도에서 무인 헬기가 추락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 인명 사고까지 발생을 했는데 좀 무인 헬기가 추락했는데 그 네. 아래 쪽에 예, 그 아래 이제 예. 추락한 밑에 아, 있던 사람이 네. 이제 세 명이 사상, 그래서 한 명이 죽고 두 명이 이제 중상을 네. 입고 병원에 실려가는 일이 있었는데 이게 좀 약간 미스테리 사건으로 남아 있는 게 뭐냐면은 이 무인 헬기는 일단 그 군대에서 사용한 헬기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해군 쪽에서는 우리는 이런 헬기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알려진 바에 의하면 외국에서 무인 헬기를 수입을 해다가 해군에 납품을 하기 위해서 한국의 이제 납품업자가 이걸 수입을 해다가 납품을 하기 직전에 시험 운행을 해봤다는 거예요. 시험 운항을 해봤는데 이게 헬기를 띄웠는데 갑자기 헬기가 통제 불능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오스트리아에서 만든 헬기인데 그 유럽에 있는 기술자가 와서 직접 이제 시연을 보여주다가 기술자가 통제가 안 된다라고 소리 질렀는데 헬기가 올라가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버렸어요. 제자리로 돌아오면서 그 조종하는 차량을 덮쳐가지고 차량이 폭발을 하면서 그 기술자가 이제 외국에서 온 기술자가 죽는 그런 사고가 있었는데 그 사고가 나면서 이제 언론들에서는 북한의 이제 GPS 교란에 의한 사고 아니었느냐라고 했고 오늘 이제 국방부에서는 GPS랑 관계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사고 원인은 여러 가지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헬기 자체는 호주에서 만들어진 건데 그 무인 조종기니까 안에 프로그램이 있고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조종이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 프로그램을 그 삼성 계열사에서 만든 프로그램을 거기에 이제 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게 제대로 작동하는지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시험 비행을 했던 거였고, 근데 이제 프로그램이 잘 안 맞아서 그렇게 됐을 수도 있는 건데, 특이하게 이게 그냥 가다 아무데나 갖다 부딪힌 게 아니라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면서 이제 충돌을 했기 때문에 원래 무인 항공기나 이런 것들은 GPS가 교란이 되면 제자리로 돌아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란에서 왜 미국의 무인 정찰기 잡을 때도 그런 방식 썼다 그래요. GPS 교란을 시키니까 무인 정찰기가 다시 원래 미군 기지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미군 기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자기 위치를 알아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가짜 GPS 정보를 이란에서 쏴가지고 엉뚱한 곳으로 되돌아갔다. 뭐 이런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도 GPS 신호가 이제 안 잡히니까 이 무인 헬기가 제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다가 고도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아예 땅에 박은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좀 추정해 볼 수가 있는데 실제로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이 항공기는 군대에 납품하려고 만든 항공기이기 때문에 민간용 GPS를 쓴 게 아니고 분명히 군용 GPS를 썼을 것이고 네. 이렇게 보면 북에서 군용 GPS도 교란할 수 있는 기술을 이미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 뭐 이렇게 좀 추정을 해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네. 사실 이란에서 그런 GPS 교란로 이런 게 있을 때는 사실 북도 있겠다 이런 건 예상을 했던 그쵸? 거잖아요. 예, 예. 북과 이란이 또 군사 교류를 잘 하고 있기 네, 때문에 네. 저는 뭐 딴 건 모르겠고요. 국방부가 GPS 교란에 의한 사고는 아니고 자체 교란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니까 GPS 교란인가 싶더라고요. 또 의심이 네. 되죠. 예. 왜냐면 너무 국방부니까 뭐 그래왔던 것 때문에. 자, 지금은 어쨌든 이게 뭐 실제 뭐 GPS 교란이 그 전파 발신지가 뭐 개성 인근이 맞는지 아닌지 증거가 없어요. 정부가 확인할 그렇다는 주장을 지금 펼치고 있는 것이고 만약에 진짜 북에서 남북 사이에 이런 전파 교란이나 이런 거 사실 전파 교란의 목적은 전쟁에서의 어떤
적의 그 작전 수행을 방해하려는 것이 목표 아닙니까? 이것이 그렇죠. 어쨌든 이것도 공격의 한 수단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이런 지경까지 왔다고 한다는 것은 실제 만약에 정부의 주장대로 GPS 교란이 남북 사이에 일어나고 있다라면 굉장히 위험한 상태라는 거예요. 네. 예, 실제 이것이 열전으로 화선화될 수 있다는 이것이 어, 지금 뭐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자체 결함이 아니 기체 결함이 아니라면 말입니다. 예, 정부가 주장하는 게 맞다면 맞을수록 지금 군사 훈련할 때는 아니다. 네. 예, 한일 군사 협정 체결하느라고 난리칠 때가 아니다. 이것이 정부의 주장대로 맞다라면 그러면 지금은 남북 관계를 빨리 한 라인 통해서 네. 하여튼 그 6.15 죽기보다 싫어도 6.15 공동선언 이행하자 이런 얘기를 정권이 나서서 하든지 간에 이런 일을 해야지 지금 그 맥선더 하면서 전투기 60대 지금 창공에 날리면서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뭐 언론이나 이런 데는 요즘 뭐 통합진보당 소위 진보 언론이라는 데도 그렇고 네. 통합진보당 건으로 1, 2, 3면을 통으로 할애하는 그렇죠. 도배가 돼 있죠. 할애하면서 사실상 이 한반도 정세가 지금 얼마나 위기인가 생존 자체 진보고 보수고 1%고 99%고 뭐 반민족 행위자건 뭐 민족주의자건을 가리지 않고 이 사람들의 그 생존 기반 자체를 허물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진짜 뭐 팩트도 없고 뜬구름 잡는 얘기들을 막 하면서 지금 대단히 비본질적인 얘기들을 막 하고 있단 말이죠. 네. 그 참 저도 이 진보 언론 얘기 나오니까 진보 언론들에서 뭐 일주일이 넘게 지금 계속 1, 2, 3면을 다 이 통으로 최대 집중을 하고 있는데 한미 FTA 체결될 때도 이 정도로 오랜 기간 동안 집중 보도를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참 이게 그렇게 이 우리 그 경제 주권이 통째로 넘어가는 문제 아니면 뭐 전쟁이 나가지고 지금 이 민족이 공멸할 만한 문제 이런 문제보다 더 이 심각하고 중요하고 탐사 보도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인가 좀 그런 좀 고민이 들고요. 어차피 이제 관계가 없는 사안인데 결국은 이제 지금 한반도 위기가 상당히 고조되고 있고 이게 언론에서는 사실 그렇게 다뤄지지는 않고 있고요. 근데 그 지난주에 방송했던 내용하고 또 이렇게 종합을 해보면 이명박 정부는 그 북한을 뭐 선제 공격하는 공격 계획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 그걸 집행하기 위해서 공군이 직접 이 도발 원점을 타격하는 그런 훈련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실제 전쟁이 나면 한국 전쟁도 잘 보면 한국 전쟁이 났을 때 그때 뭐 이제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얼마 안 된 시기였고, 일본은 전범국으로서 뭐 사실 고개도 못 들고 다니는 패전국인데, 일본이 그 한국 전쟁에 실제로 참전을 했어요. 여러 이제 역사적 사료들을 통해서 뭐 직간접적으로 참전을 했던 게 확인이 되고 그 있고, 영화 작은 연못을 보면은 예, 딱 그쵸. 나오지 않습니까? 일본말로 뭐 예, 방송하고 다니고 있고, 네. 예. 그래서 그 지금 일본과 군사 협정을 맺는 게 사실 이 한국 전쟁의 모습에서 보듯이 일본이 실제 이제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면은 적극적으로 도와줘야지 미국이나 한국에서는 되는 문제인데 이걸 공식화하겠다. 그때는 이제 한국 전쟁 당시에는 비공식적으로 이 참전을 한 거지만 이제는 공식적으로 참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그런 이제 위험천만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또 네. 북쪽은 북쪽대로 자신들의 이제 지도부 문제나 체제 문제를 계속 걸고 드는 거에 대해서 강력히 반발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이미 특별 행동을 하겠다라고 통보까지 내려보낸 상태고, 그 이후에 GPS 교란을 하고 있는데 뭐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만약에 북한이 하는 거라면 이건 실제 특별 행동에 돌입하기 위한 준비 절차로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천만한 상황이다. 지금의 이 위기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걸 막기 위한 행동을 해야 될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지만 이 전쟁이 나면 모든 게 다 끝나는 거거든요. 사실 전쟁 나가지고 예를 들어 청와대가 폭격당했다 생각해 보십시오. 대선도 없어요. 이건 뭐 대선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대통령의 뭐 신변에 그 병고가 생겼다라든지 뭐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런 좀 심각한 상황이고, 이게 그렇게 해서 만약에 북한이 특별 행동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남쪽이나 미군이 대응을 했다. 그러면 북은 거기에 대해서 또 대응을 하겠죠. 연평도 상황을 놓고 볼 때 뻔히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서로 이제 점점 주고받는
크기가 이제 강도가 점점 세지면 이게 결국 전면전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뭐 몇 시간 걸리지 않습니다. 연평도 때도 그 포 사격 왔다 갔다 하는데 한 시간도 안 걸렸어요. 한 시간 만에 다 정리된 사건인데, 그러니까 불과 몇 시간 만에 전면전으로 그냥 확 비화될 수 있는 그런 아주 위험천만한 상황에 지금 놓여 있는 것이고, 이걸 해결하는 게 가장 급선무겠다. 이건 무슨 뭐 상대방을 자극하는 말을 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위력 시위를 한다거나 이런 걸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북한이 지금 뭐 맥스 선더 이런 훈련 한다고 해서 겁을 먹고 특별행동 취소한다 뭐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이 대화로 풀자라는 걸 분명히 보여주고, 대화로 풀자라는 거를 진정성 있게 보여주려면 결국 할 수 있는 건 6.15 선언 인정하고 존중하고 이행하겠다라는 걸 밝히는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그게 진정한 안보를 지키는 길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오늘 이야기했던 것들이 다른 맥락의 것들이 아닙니다. 사실상 남북 관계를 격화시켰고, 이 격화된 남북 관계를 이유로 해서 한일 군사 협정이라는 실제 식민 지배를 당한 나라에서는 절대로 구걸해서는 안 되는, 이거는 국격에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갖고 공식적이고 외교적으로 군대를 가질 수 없는 나라인 일본에게 합법적 군대를 열어주는 길을 한국의 국방부가 하고 있는 거고요. 이거는 5월 말 전에 하자라는 그 공동의 어떤 그 목표 지점 이런 걸 갖고선 한미일이 같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위험한 것은 현재 남북 관계가 대단히 격화되어 있고, 만약에 전쟁이 난다라면 자동적으로 일본과 미국으로까지 전쟁터가 넓어질 수 있다는, 그리고 참전만 생각하겠지만 일본과 미국까지 전쟁터가 넓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명실공히 세계대전이죠. 네. 예, 이런 상태로까지 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처해 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악화일로로 가져갈 것이 아니라 빠르게 대화, 평화로 문제 해결을 하는 그 방향에서 방향 전환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심심해서 오셨는데, 저희 방송 이제 바로 팟캐스트로도 올라가고 또 저희가 영상을 또 올립니다. 그래서 이 앞부분에 궁금해하신 한일 군사협정 관련해서 얘기를 충분히 담았으니까요. 꼭 이렇게 한번 다시 봐주세요. 예. 오늘도 좋은 말씀 네.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